온 가족이 둘러앉은 저녁 식탁. 그런데 딱 한 자리만 비어 있었습니다. 수저도 밥그릇도 물컵도 없이 7년간 그 집의 모든 밥상을 차려온 사람의 자리가 그 밥상 위에서 감쪽같이 지워져 있었죠. 그날 밤 이지은은 분노하는 대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찰칵. 그것은 7년간 쌓인 인내의 끝이자 가장 조용하고 가장 단단한 복수의 시작이었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의 아침은 언제나 이지은의 몫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채 되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알람 소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7년을 한결같이 반복해온 몸의 리듬이 시계보다 먼저 그녀를 깨운 것이었죠. 눈을 뜨자마자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에 줄지어 펼쳐졌어요. 나물 무치기, 전 부치기, 탕국 끓이기, 차례상 마무리 손질. 손이 2개뿐이라는 사실이 새삼스럽게 느껴질 만큼 많은 일들이었지만 지은은 이불을 걷어내고 조용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불평 한마디 없이. 그게 이 집에서 7년을 살아온 방식이었으니까요. 주방은 전날 밤 지은이 미리 손질해둔 재료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어요. 냉장고 안에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뺀 시금치와 고사리, 도라지가 소복하게 담겨 있었고 생선은 간이 잘 배도록 소금에 재워져 있었습니다. 어젯밤 자정이 넘도록 혼자 부엌에 서 있었던 그 시간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시간이었죠. 시어머니 박혜숙은 저녁 드라마를 보다 10시도 되기 전에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 김현우는 동네 친구들과 술자리를 한다며 자정이 넘어서야 들어왔어요. 시누이 김미영은 처음부터 명절 준비 따위엔 관심이 없다는 듯 자기 방문을 꼭꼭 닫아 걸었습니다. 시아버지 김종배는 그나마 나은 편이었어요. 저녁 무렵 주방 앞을 지나치다 고생이 많네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고는 방으로 들어갔거든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그날 지은이 들은 유일한 위로였답니다. 기름이 달궈지는 냄새가 집 안가득 번져나갈 무렵 박혜숙이 거실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를 대충 틀어 올린 모습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언제나처럼 서늘했어요. 전이 왜 이렇게 얇아? 작년엔 더 두툼하게 붙였잖아. 지은은 뒤집개를 든 손을 잠깐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7년 동안 몸으로 익힌 생존의 기술이었죠. 맞받아치면 불씨가 커지고 사과를 하면 다음 공격의 빌미가 되었으니까요. 그냥 듣고 흘리는 것. 그것만이 이 집에서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방법이었습니다. 탕국도 좀 더 진하게 해요. 저번처럼 맹맹하게 끓이지 말고. 박혜숙은 그 말을 남기고 소파로 돌아가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지은의 등 뒤로 텔레비전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국자를 들어 천천히 탕국을 저었어요. 뜨거운 김이 얼굴에 훅 끼쳐왔지만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이 정도의 열기쯤은 이미 오래전부터 익숙해져 있었으니까요. 오전 내내 지은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과일을 깎고 상을 차렸어요. 시아버지 김종배는 마당에서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었고 박혜숙은 거실을 지키며 음식이 나올 때마다 한마디씩 보탰죠. 김미영은 점심 무렵이 되어서야 방에서 나와 과일 한 조각을 집어먹고는 다시 사라졌어요. 현우는 지은이 차려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주방에 한번 얼굴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죠. 지은은 그것도 이미 기대하지 않은 지 오래였어요. 사실 지은이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7년 전만 해도 모든 것이 지금과 같지는 않았답니다.
결혼 초에는 박혜숙이 가끔이나마 수고했어. 지은아라는 말을 건네기도 했고 명절이 끝나면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거든요. 시아버지 김종배는 그때도 지금처럼 조용한 사람이었지만 지은이 힘들어 보이면 슬쩍 과일을 깎아 내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온기도 딱 1년이었어요. 둘째 해부터는 당연한 것이 되었고 셋째 해부터는 잘해도 무시당하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렸죠. 지은은 그 변화를 알아채면서도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참으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7년이 지난 지금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차례가 끝나고 오후가 깊어지면서 집안은 차츰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고 남은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느슨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지은은 혼자 설거지를 마치고 남은 음식을 정리하고 상을 닦았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지만 티를 내지 않았죠. 티를 내봤자 돌아오는 것은 시집살이가 다 그런 거지라는 말뿐이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자 박혜숙이 다시 식탁을 차렸습니다. 이번엔 직접 그 사실이 지은에게는 어딘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명절 내내 음식 한 번 건드리지 않았던 사람이 저녁상만큼은 손수 차리겠다고 나선 것이었거든요. 뭔가 찜찜한 기분이 발끝에서 스멀스멀 올라왔지만 지은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오는 예민함이겠거니 하고요. 그런데 식탁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5개의 자리. 시아버지 김종배, 시어머니 박혜숙, 시누이 김미영, 남편 김현우. 4사람의 밥그릇과 수저가 반듯하게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지은이 늘 앉던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밥그릇도 수저도 물컵도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사람이 없었던 것처럼 식탁은 완벽하게 그녀를 지워버리고 있었죠. 지은은 한동안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수저를 들었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죠. 아무도 지은아 자리가 없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박혜숙은 시아버지에게 반찬을 권하며 웃고 있었고 현우는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으며 미영은 국그릇에 숟가락을 담그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 김종배가 고개를 들었어요. 텅 빈 지은의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죠.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내리깔고 다시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깊이 지은의 가슴을 찔렀죠. 알고 있으면서도 모른 척하는 침묵. 그것이 이 집에서 7년을 버텨온 지은에게는 가장 익숙하고 가장 쓸쓸한 풍경이었답니다. 그때 미영이 고개를 들며 지은과 눈이 마주쳤어요. 미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피하지도 않았죠. 그냥 한번 바라보고는 다시 밥그릇으로 눈을 내렸어요. 그 무심한 눈빛 속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당혹감도 미안함도 아닌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죠. 지은의 눈가가 잠깐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것뿐이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소리치지도 않았죠. 그녀는 천천히 주머니 속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그리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4개의 자리와 하나의 빈자리가 담긴 그 사진은 그날 밤 지은이 손에 쥔 첫 번째 증거였어요. 분노를 행동으로 바꾸는 법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빈 식탁에 사진을 찍은 그날 밤 지은은 오래도록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현우는 옆에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코를 골며 자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천장을 바라보며 그 사진을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4개의 밥그릇,
4개의 수저, 그리고 텅 빈 한 자리. 사진으로 남겨두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말로 하면 예민하게 구는 것이 되고 기억으로만 남기면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말에 흔들리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사진은 달랐습니다.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시각 시댁의 다른 방에서는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답니다. 미영은 자기 방에서 박혜숙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거든요. 엄마, 지은 언니 표정 봤어?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박혜숙은 짧게 답했습니다. 괜찮아. 그 정도는 그냥 넘어가. 내가 신경 쓸 거 없어. 미영은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입술을 깨물었어요. 어머니의 말이 맞을 거라 생각하면서도 어딘가 찜찜한 기분이 가시질 않았죠. 지은의 그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뭔가를 참고 있는 눈빛이 아니라 뭔가를 결심한 눈빛처럼 보였습니다. 그 차이가 미영의 머릿속 어딘가에 조용히 걸렸지만 그녀는 애써 지워버렸어요. 같은 시각 건너방에서는 시아버지 김종배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바라보며 저녁 식탁의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어요. 텅 빈 지은의 자리.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김종배는 알고 있었죠. 혜숙이 일부러 그랬다는 것도요. 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뭐라고 한마디 해야 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결국 하지 못했어요. 평생 혜숙의 뜻을 거스르지 못해온 사람이었으니까요. 그 무력함이 주름진 손등 위에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연휴가 끝나고 일상이 돌아왔어요. 하지만 이 집의 분위기는 전날과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박혜숙이 지은을 바라보는 눈빛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섞여 있었죠. 경계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탐색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치 지은이 어느 선까지 참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가늠해 보는 것 같은 눈빛이었답니다. 미영도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는 지은에게 거의 말을 걸지 않던 미영이 그날 아침에는 유독 친근하게 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설거지를 하는 지은의 곁에 와서 수건을 집어들며 말을 건넸죠. 언니, 어젯밤에 많이 피곤했죠? 제가 도울게요. 지은은 잠깐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7년 동안 설거지를 함께 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뭔가를 탐색하러 왔다는 것을 지은은 본능적으로 알아챘죠. 괜찮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언니 쉬세요. 미영은 기어이 수건을 들고 곁에 섰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 미영이 아무렇지 않은 듯 말을 꺼냈죠. 언니, 어제 식탁에서 좀 속상했죠? 엄마가 깜빡하신 것 같아서요. 어머니가 원래 그런 분 아닌데 연휴라 피곤하셔서 그랬을 거예요. 지은은 그릇을 헹구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언니, 혹시 어머니한테 서운한 거 있으면 저한테 먼저 얘기해줘요. 제가 중간에서 잘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지은은 수도꼭지를 잠갔어요. 그리고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마워요. 그것뿐이었어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가 다시 안정을 찾았죠. 지은이 예상 밖으로 단단하다는 것을 미영도 느꼈을 거예요. 미영은 수건을 내려놓고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지은은 조용히 생각했어요. 저 친절함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며칠이 지났을 무렵 박혜숙이 처음으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치고 지은이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박혜숙은 식탁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자세가 묘하게 공식적으로 느껴졌죠. 지은아, 나 할 말이 있어. 지은은 수도꼭지를 잠그고 돌아섰어요.
요즘 세상이 하도 험하다 보니까 가족 재산은 한데 모아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더라고. 우리 집도 이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통장 말이야. 내 명의로 된 거 있잖아. 그거 어머니한테 맡겨봐. 내가 아끼고 불려줄게. 가족이 다 같이 잘 살아야지. 혼자만 챙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지은의 손이 앞치마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겉으로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에서는 빠르게 생각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개인 통장. 7년간 지은이 결혼 전부터 모아온 돈, 그리고 결혼 후 조금씩 아끼며 적금에 넣어온 돈이 담긴 그 통장을 시어머니에게 넘기라는 말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분이 그럴싸하게 포장되어 있었지만 지은은 그 말의 본질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지은은 그렇게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박혜숙은 뭔가 더 말을 이으려다 멈추었어요. 그날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 박혜숙의 요구는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통장을 맡겨달라는 말이었다가 며칠 후에는 공동 명의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말이 되었고 그 다음엔 비밀번호라도 알려달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매번 이유는 달랐지만 핵심은 하나였죠. 지은의 재산을 자신의 손 안에 넣겠다는 것이었어요. 지은은 매번 생각해 볼게요라고 말하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조금씩 단단해지고 있었어요. 박혜숙의 요구가 거세질수록 지은의 경계심도 함께 높아졌거든요.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통장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생활비 계좌에서 매달 일정 금액이 어딘가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챘어요.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패턴이 있었죠. 매월 같은 날 같은 금액으로. 수치처는 알 수 없는 코드명이었습니다. 지은은 화면을 확대해가며 그 코드명을 들여다보았어요. 손끝이 서늘해졌습니다. 단순한 자동이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예감이 그날 밤 지은의 머릿속 깊은 곳에 조용히 박혔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지은은 통장 내역 화면을 캡처해 두었어요. 왜 그랬는지 스스로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남겨두어야 한다는 본능이 손을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증거가 되었죠. 물음표는 며칠 뒤 더 구체적인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어느 저녁 지은이 2층에서 내려오다 계단 중간에 멈춰선 것은 거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박혜숙과 미영이 나누는 목소리였습니다. 텔레비전 소리에 묻혀 잘 들리지 않았지만 특정 단어들이 귀에 꽂혔죠. 보험명의, 지은이 이름으로, 수취인을 바꾸면. 지은은 숨을 죽이고 계단에 선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대화는 길지 않았죠. 미영이 들키면 어떡하려고라며 목소리를 낮추자 박혜숙이 들킬 게 뭐가 있어 가족끼리 하는 건데라고 받아쳤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텔레비전 볼륨이 올라갔고 더 이상은 들을 수 없었어요. 지은은 천천히 2층으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 위에 앉았어요. 양손을 무릎 위에 얹고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죠. 보험, 명의, 수취인. 흩어진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통장에서 발견한 정체불명의 자동이체 내역이 겹쳐졌어요. 지은의 손끝이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처음으로 흔들렸어요. 아무리 마음을 다잡으려 해도 머릿속에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걷잡을 수 없이 펼쳐졌습니다. 내 이름으로 된 보험, 사망보험금, 수취인은 시어머니. 그 단어들이 조합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죠. 창백하게 질린 얼굴, 초점 없는 눈빛. 지은은 차가운 물을 틀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떨리는 손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설마 라는 말이 입술 끝까지 차올랐어요.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과도하게 생각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죠. 하지만 7년간 이 집에서 살아오며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설마는 없었다는 것. 예상하지 못한 일은 항상 예상보다 더 나쁜 방향으로 흘러왔다는 것이었거든요. 지은은 거울을 오래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야 한다고. 두렵더라도 알아야 한다고. 확인해야 했어요. 귀로 들은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지은은 며칠을 더 기다렸죠. 서두르지 않았어요. 기회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집의 리듬을 지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기회는 닷새 후 새벽에 찾아왔어요. 박혜숙과 시아버지 김종배가 이른 아침 성묘를 간다며 전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미영은 친구 결혼식이 있다며 전날 외박을 했습니다. 현우는 회사 출장으로 이틀째 집을 비운 상태였죠. 새벽 2시 집안이 완전히 가라앉았다는 것을 확인한 지은은 조용히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섰어요. 거실로 내려가는 계단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 벽 쪽을 디뎠습니다. 숨은 최대한 얕게 쉬었어요. 거실 불은 켜지 않았죠.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불빛 아래 거실 한쪽 벽면에 놓인 서류함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서류함의 잠금 장치는 4자리 비밀번호였습니다. 지은은 손가락을 들어 천천히 번호를 눌렀어요. 박혜숙의 생년월일이었죠. 이 집에 시집온 첫 해, 지은은 시어머니의 생일을 챙기기 위해 생년월일을 외워두었거든요. 그 기억이 지금 이 순간 전혀 다른 방식으로 쓰이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딸깍. 서류함이 열렸습니다. 안에는 각종 서류들이 종류별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부동산 서류, 세금 고지서, 은행 통장들. 지은은 손을 뻗어 하나씩 훑어보았습니다. 그러다 낯선 서류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른 것들과 달리 가장 안쪽에 깊숙이 끼워져 있었죠. 지은은 봉투를 꺼내 안을 펼쳤습니다. 보험증권이었어요. 피보험자란에 적힌 이름은 이지은이었습니다. 계약자는 박혜숙, 수취인도 박혜숙이었죠.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계약 일자를 확인했습니다. 3년 전, 지은이 전혀 알지 못했던 3년 전에 그녀의 이름으로 보험이 가입되어 있었거든요. 사망보험금이 상당한 금액으로 설정되어 있었고, 그 수취인은 오직 박혜숙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은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어요. 그리고 손끝에 힘을 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보험증권의 앞면, 뒷면, 세부조항 페이지까지 빠짐없이 사진으로 찍었어요. 다음으로 서류함 안을 더 살펴보았습니다. 생활비 통장의 거래 내역을 펼쳐보니 매달 일정한 금액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고 있었죠. 수취기간명은 보험사였고 날짜와 금액은 보험증권의 납입 일정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3년이었습니다. 3년간 매달 지은이 모르는 사이에 그녀의 통장에서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지은은 통장 내역도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사진을 찍는 손이 떨렸지만 셔터를 누르는 손가락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류함 안쪽 깊숙한 곳에는 또 하나의 서류가 있었습니다. 미영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였어요. 보험사 상담 번호와 함께 수취인 변경에 필요한 서류 목록이 손으로 적혀 있었죠.
지은은 그것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미영이 단순히 공모자가 아니라 이 일을 직접 실행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것. 그 사실이 지은의 가슴에 차갑게 박혔어요. 서류함을 원래 상태로 돌려놓고 잠금 장치를 다시 채운 뒤 지은은 조용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침대 위에 앉아 방금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다시 확인했어요. 보험 증권, 통장 내역, 계약자 이름, 수취인 이름, 3년치 납입 이력, 미영의 메모.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섬뜩함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지은은 이불을 덮고 반듯하게 누웠죠. 눈을 감았습니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라고 그녀는 자신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지은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어요. 서류함을 확인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전이었습니다. 지은은 2층 방에서 집안일을 정리하다가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박혜숙의 목소리에 귀가 번쩍 뜨였죠. 전화 통화 중인 것 같았는데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조심스러웠어요. 지은은 소리를 내지 않고 계단 위쪽에 앉아 숨을 죽였습니다. 네, 제가 계약자인데요. 수취인 변경을 하고 싶어서요. 지금 피보험자 동의 없이도 가능한가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아, 피보험자 동의가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은은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무릎 위에 얹은 두 손이 하얗게 질려가고 있었죠. 수취인 변경, 피보험자 동의.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쨍하고 울렸습니다. 그동안은 불안한 예감이었고 서류함을 열었을 때는 차가운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달랐죠. 시어머니가 직접 보험사에 전화해서 수취인 변경 방법을 묻고 있다는 것. 그것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지은은 직시해야만 했습니다. 계단에 앉은 채로 지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빈 식탁 앞에서도 서류함 앞에서도 울지 않았던 지은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계단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거든요. 슬픔이 아니었어요. 두려움도 아니었습니다. 7년간 이 집에서 살며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자신을 이 방식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에 참을 수 없는 감각이었죠. 지은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흔들려도 괜찮다고.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선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어요. 침대 위에 앉아 휴대폰을 꺼내 법률 상담 관련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명예도용, 보험 사기, 피보험자 권리. 하나씩 찾아보며 자신이 처한 상황이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해 나갔죠. 그러다 한법률 상담센터의 번호를 찾아냈어요. 지은은 잠시 그 번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죠.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사흘 후였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출장 중인 남편의 전화기는 몇 번이나 신호음을 울리다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또 끊겼죠. 세 번째에야 겨우 연결이 되었습니다. 왜 무슨 일이야? 현우의 목소리는 바쁜 기색이 역력했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어머님 관련해서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회의에 들어가야 해.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내 이름으로 된 보험이 있어요. 어머님이 계약자인 거 당신 알고 있었어요?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현우가 말했죠. 그게 무슨 소리야? 나중에 와서 얘기해. 전화가 끊겼어요. 지은은 휴대폰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죠. 놀란 것인지 알고 있었던 것인지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았어요. 지은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이 집 안에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는 다시 5명이 모였어요. 현우가 출장에서 일찍 돌아와 있었습니다. 박혜숙은 평소처럼 밥을 퍼주고 반찬을 권하고 아들 내외에게 살뜰히 굴었죠. 지은은 밥을 먹으며 시어머니의 얼굴을 찬찬히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웃고 있는 그 얼굴을. 미영은 그날따라 유독 말이 없었어요. 밥그릇만 들여다보고 있었죠. 시아버지 김종배는 반찬을 집다가 잠깐 지은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뭔가 물어보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다물었어요. 그 짧은 시선이 지은의 눈에 들어왔죠. 아버님은 알고 계신 걸까? 그냥 눈치를 챈 걸까? 지은은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밥을 삼켰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현우가 방으로 따라 들어왔어요. 낮에 한 말 무슨 뜻이야? 어머님이 내 이름으로 사망보험을 가입하셨어요. 3년 전에. 계약자도 수취인도 어머님이고요. 내 통장에서 3년간 보험료가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현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이 없었죠. 확실해? 증거 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침묵 속에서 현우의 다음 말을 기다렸죠. 제발 이번만큼은 달라지기를. 하지만 현우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알아볼게.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볼게. 지은은 눈을 감았어요. 그 말이 대답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머니를 통해 상황을 정리하겠다는 말이었거든요. 지은은 방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더 들을 말이 없었어요. 그날 자정, 지은은 여행 가방을 꺼냈습니다. 소리 없이 천천히 차분하게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챙기고 증거 사진들이 저장된 휴대폰을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어요. 서랍 안쪽에 따로 보관해둔 예비 통장과 신분증도 챙겼죠. 모두가 깊이 잠든 새벽 3시, 지은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차갑고 조용한 바람이 발등을 스쳤어요. 7년간 정들었던 그러나 한 번도 자신의 집이었던 적 없었던 그 문을 뒤로 하고 지은은 골목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로등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길게 늘어진 새벽 골목을 지은은 작은 여행 가방을 끌고 걸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이 집에서 보낸 7년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새벽마다 혼자 서 있던 주방,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명절의 긴 하루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라고 되뇌었던 수많은 밤들. 지은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 집은 한 번도 그녀의 집이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뒤를 돌아봐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미리 예약해둔 비즈니스 호텔은 시댁에서 2정거장 거리에 있었어요. 작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프런트에서 키를 받아 방으로 들어간 지은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침대 위에 그대로 주저앉았죠. 불도 켜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희미하게 물들이고 있었죠. 지은은 그 빛을 바라보며 비로소 길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7년 동안 한 번도 완전히 내려놓지 못했던 긴장이 그 수만 번에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시댁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지은의 방이 비어 있다는 것을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은 박혜숙이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난 그녀가 주방으로 내려오다 며느리 방에 불이 꺼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비어있는 침대, 서랍이 살짝 열린 흔적,
그리고 옷걸이에서 사라진 옷 몇 벌. 박혜숙의 얼굴에서 혈색이 가셨어요. 그녀는 곧장 거실 서류함으로 달려갔습니다. 뚜껑을 열고 안을 확인하던 손이 굳어졌죠. 서류들이 미세하게 흐트러져 있었어요. 보험 증권이 담긴 봉투가 살짝 비뚤어져 있었고 통장의 위치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박혜숙은 천천히 서류함을 닫고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지은이 봤다. 다 봤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는 순간 박혜숙의 손이 소파 위에서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현우에게 전화가 쏟아진 것은 그로부터 채 10분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현우는 잠결에 전화를 받고 눈을 비볐어요. 지은이 없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빨리 연락해봐. 현우는 벌떡 일어나 지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 끊겼어요. 다시 눌렀죠. 또 끊겼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읽음 표시가 떴다가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 시각 지은은 이미 법률 상담소를 향해 걷고 있었어요. 빗발치는 전화 진동을 느끼면서도 화면을 보지 않았죠. 지금 전화를 받는 순간 어떤 말에 흔들릴지 몰랐거든요. 현우의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었고 박혜숙의 눈물 섞인 목소리에 발걸음이 멈출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은은 전화기를 가방 깊숙이 넣고 걸음을 계속했어요. 한 발 한 발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단단한 선택이었습니다. 한편 미영에게도 연락이 닿았어요. 박혜숙으로부터 급하게 걸려온 전화를 받은 미영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지은 언니가 서류함 열어봤을 것 같아. 미영아, 큰일 났어. 미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예상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의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하지만 설마 이렇게 빨리 움직일 줄은 몰랐죠. 어머니, 내가 처음부터 이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말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하냐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영은 침대 위에 앉아 한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는지를 떠올리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거든요. 보험사 상담 번호를 알아보고 서류 목록을 메모해서 어머니에게 건네준 것. 그게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미영은 그제야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말만 믿고 따라왔는데 이제 그 결과가 자신에게도 돌아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죠. 상담소는 조용한 사무용 건물 4층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대기실에서 잠시 기다리다 이름이 불리자 자리에서 일어나 상담실 문을 열었어요. 변호사는 강수연이라는 이름의 여성이었습니다. 지은과 비슷한 나이대, 단정한 머리에 조용하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지은은 마주 앉아 준비해온 것들을 꺼냈어요. 보험 증권 사진, 통장 내역 캡처, 시어머니가 보험사에 전화하는 것을 들은 날짜와 내용을 적어둔 메모. 강수연 변호사는 서류들을 천천히 살피며 몇 가지를 물었습니다. 지은은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 간결하게 답했어요. 강수연 변호사가 메모를 마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건 명예도용이에요. 피보험자 동의 없이 보험을 가입하고 당사자 몰래 보험료를 납입시킨 건 명백한 불법 행위랍니다. 특히 사망보험금 수취인이 계약자 본인으로 되어 있고 수취인 변경까지 시도했다면 이건 단순한 가족 분쟁이 아니에요.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알고 있던 말이었지만 전문가의 입에서 직접 나오니 더욱 단단하게 들렸습니다. 지금 바로 보험사의 피보험자로서 이해 제기를 넣으세요. 그리고 은행에도 통장 부정 사용 신고를 하고요. 증거는 이미 충분하거든요.
지은은 그 자리에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어요. 피보험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계약 내용을 열람하겠다고 요청했고 계약자의 임의 변경 시도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변경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주었죠. 상담을 마치고 지은이 사무소를 나선 뒤 강수연 변호사는 혼자 자리에 남아 지은이 가져온 자료들을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보험 계약서에 피보험자 서명란. 뭔가 걸렸습니다. 서명의 필체가 상담 중 지은이 직접 작성한 메모지의 필체와 달랐거든요. 강수연 변호사는 두 장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어요. 자세히 볼수록 확신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곧장 전문 필적 감정 의뢰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죠. 지은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향에서 조력자는 이미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답니다. 보험사에 이의 제기를 넣은 다음 날 박혜숙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지은아, 어머니가 잘못했어. 한 번만 돌아와. 우리 가족이잖아. 지은은 문자를 읽고 저장했어요. 그리고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강수연 변호사가 당부한 말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거든요. 이 시점에서 나누는 모든 연락은 증거가 될 수 있으니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요. 지은은 그 말을 충실히 따랐죠. 같은 날 오후 미영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카카오톡이었어요. 언니 나야. 엄마가 너무 심했어. 나는 언니 편이야. 한 번만 연락해줘. 지은은 그 메시지를 읽고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서류함 안쪽에 보험사 상담 번호와 수취인 변경 서류 목록을 손으로 적어둔 사람이 지금 언니 편이라고 말하고 있었죠. 지은의 입끝에 쓴웃음이 스쳤어요. 그 메시지도 강수연 변호사에게 전달했습니다. 그 시각 시아버지 김종배는 혼자 마당에 나와 있었어요. 평소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시간이었는데 그날은 이른 오후부터 마당 한쪽 의자에 앉아 오래도록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은이 집을 나간 것을 알고 난 후 김종배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해숙이 하는 일에 평생 눈을 감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달랐거든요. 며느리가 보험 명의에 올라가 있다는 것,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다는 것, 해숙이 수취인 변경까지 시도했다는 것. 그것을 알게 된 순간 노인의 등이 조용히 굽었습니다. 해숙에게 따지지 않았어요. 따지면 더 크게 번질 것을 알았고 무엇보다 지금 이 상황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김종배는 마당에 앉아 오래도록 지은의 번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다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몇 번 울리다 끊겼죠. 다시 걸었습니다. 또 끊겼어요. 김종배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자를 남겼어요. 지은아, 아버지다. 미안하다. 딱 3마디였습니다. 그것이 김종배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지은은 호텔방에서 그 문자를 받았습니다. 화면에 뜬 시아버지의 이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어요. 7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이 집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주었던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새벽 주방 앞을 지나치며 건네던 고생이 많네라는 말 한마디, 그게 전부였어도요. 지은은 잠시 그 문자를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지금은 답장을 보낼 때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문자는 오래도록 지은의 마음속 어딘가에 남아 있었죠. 현우가 호텔 앞에 나타난 것은 이틀 후였습니다. 두 사람은 로비 한쪽 구석에 마주 앉았어요. 현우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잘못하신 건 맞아. 내가 다 해결할게. 그러니까 집에 돌아가자. 지은은 현우를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빛을 오래 들여다보았죠. 무엇을 해결하실 건데요? 어머니한테 단단히 말씀드릴게. 다시는 이런 일 없게. 보험은요? 3년 동안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보험료는요? 내 이름을 도용해서 가입한 그 계약은요? 현우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그건 내가 알아볼게.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현우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머니를 통해 조용히 덮겠다는 뜻이었습니다. 7년 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다르지 않을 것이었죠. 지은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현우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지만 지은은 이미 등을 돌린 뒤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7년 동안 수없이 기다렸던 말, 제대로 된 편이 되어주겠다는 말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지은은 그 순간 완전히 받아들였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지은은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창가에 서서 잠시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죠.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지은은 그 평범함이 새삼 낯설게 느껴졌어요. 세상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자신의 7년은 저렇게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생각도 잠깐이었습니다. 지은은 시선을 거두고 강수연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현우가 다녀간 사실을 전했죠. 수화기 너머에서 강수연 변호사가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예상된 수순이에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필적 감정 예비 결과가 나왔거든요. 보험계약서 피보험자 서명이 의뢰인 본인 필체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이랍니다. 최종 결과는 좀 더 기다려야 하지만 서명 위조 혐의를 추가할 수 있어요. 지은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서명 위조. 그녀 자신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강수연 변호사가 홀로 자료를 들여다보다 발견한 것이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 싸움에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실감하는 순간이었죠. 그럼 이제 고소장을 준비해야겠네요. 네. 명예 도용, 서명 위조, 재산 침해. 이 세 가지로 갑니다. 증거는 충분하니까요. 그날 오후 지은은 강수연 변호사 사무소를 다시 찾았습니다. 고소장 작성을 시작했어요. 항목 하나하나를 정리하며 지은은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죠. 처음 서류함을 열었던 새벽의 그 서늘함은 이제 차갑고 단단한 결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강수연 변호사는 고소장 초안을 완성한 뒤 지은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에요. 지은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 오랜만에 가슴 어딘가를 따뜻하게 건드렸어요.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지은이 집을 나온 지 열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사건 접수 확인 문자가 왔을 때 지은은 호텔 창가에 앉아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타고 방 안으로 흘러드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자를 확인한 뒤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지은은 처음으로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계단에서 혼자 눈물을 삼켰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날 무너지지 않았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죠. 한편 시댁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무너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박혜숙에게 경찰 출석 요구서가 날아든 것은 고소장 접수 이틀 후였어요. 그 봉투를 받아든 박혜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집을 나간 것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 변호사를 선임하고 증거를 갖춰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다는 사실이 박혜숙을 패닉 상태로 몰아넣었죠. 그녀는 즉시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경찰서에서 출석 요구서가 왔어.
어떡하지? 전화기 너머의 미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죠. 엄마, 나는 그냥 엄마 심부름한 거잖아요. 내가 시킨 것도 아니고. 뭐, 너도 알고 있었잖아. 내가 보험사 서류 알아봤잖아. 그거 엄마가 알아봐 달라고 해서 그런 거지. 나는 그게 불법인지 몰랐어요. 경찰 조사 나오면 나는 사실대로 말할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박혜숙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어요. 7년 동안 며느리에게 해온 것을 이제 자신의 딸에게서 고스란히 돌려받고 있었죠. 가장 위기의 순간에 등을 돌리는 것. 그 익숙한 풍경이 이번에는 박혜숙 자신을 향해 있었습니다. 미영은 전화를 끊고 오래도록 방 안을 서성였어요. 사실 미영은 그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답니다. 어머니가 처음 이 일을 꺼냈을 때부터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끼리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는 어머니의 말에 그냥 넘어갔었죠. 보험사 상담 번호를 알아보고 서류 목록을 메모해서 건네준 것도 사실이었어요. 그때는 단순한 심부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출석 요구서라는 현실이 닥치고 나서야 자신이 서 있는 자리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를 실감했죠. 미영은 한동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를 지킬 것인가, 자신을 지킬 것인가. 그것이 지금 자신 앞에 놓인 선택이었어요. 사실 미영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위기가 닥치면 언제나 혼자 살아남는 사람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것을 이미 오늘 전화 통화에서 확인했죠. 미영은 결국 강수연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어요. 직접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요. 강수연 변호사는 미영의 방문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차분하게 맞이하며 자리를 권했어요. 미영은 마주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죠. 어머니 박혜숙의 지시로 보험사 정보를 수집하고 서류 목록을 작성해 건넸다는 것. 불법 행위인지는 몰랐지만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다는 것을요. 말하는 내내 미영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어머니의 그늘 안에서 살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스스로의 선택을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강수연 변호사는 조용히 그 진술을 기록했어요. 상담을 마치고 사무소를 나선 미영은 계단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어요. 어머니에게 연락해야 하나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기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지금 미영이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정직하게 진술하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강수연 변호사는 미영의 방문 직후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미영 씨가 직접 찾아왔어요. 자진 진술했습니다. 박혜숙 씨의 지시로 움직였다는 내용이에요. 이게 핵심 증언이 된답니다.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미영이 그 말이 머릿속에서 오래 울렸어요. 7년 동안 한 번도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사람이 이 순간에 진실을 택했습니다. 미운 마음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어딘가 복잡한 감정이 일었죠. 감사해요. 지은은 짧게 말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박혜숙의 두 번째 경찰 출석에서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출석 때 며느리도 알고 있었다고 버티던 모습은 사라지고 딸의 진술 내용을 전해 들은 뒤로는 말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경찰의 질문에 단답형으로만 답하며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7년간 이 집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군림해온 사람이 형광등 불빛 아래 조용히 앉아 있었죠. 그 조용함이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시아버지 김종배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소를 찾았어요. 강수연 변호사를 찾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처의 다른 법률 사무소에 찾아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들을 진술하고 싶다고 했죠. 가족이 한 일이지만 그것이 잘못된 일이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며느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진술서는 이후 강수연 변호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지은은 그 사실을 전해 들으며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필적 감정 최종 결과가 나온 것은 고소장 접수 후 3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보험 계약서에 피보험자 서명란에 적힌 필체는 이지은의 것이 아니었어요. 박혜숙의 필체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감정 소견이 정식으로 나왔습니다. 강수연 변호사가 전화로 그 내용을 전해왔을 때 지은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창밖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가 보였죠. 지은은 그것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거면 충분해요? 충분하고도 남아요. 피보험자 서명 위조, 명예 도용, 보험료 무단 인출, 여기에 미영 씨 진술, 시아버지 진술서까지 더해졌으니까요. 박혜숙 씨 혼자 이 상황을 버티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가 나온 다음 날 박혜숙 측 변호인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합의 의사를 타진해 온 것이었습니다. 강수연 변호사는 지은과 상의 후 입장을 정리했어요. 형사 처벌을 피하고 싶다면 3년치 보험료 전액 배상과 위자료, 그리고 공식 사과문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죠. 박혜숙 측은 처음에 금액을 낮추려 했지만 강수연 변호사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필적 감정 결과, 미영의 진술, 시아버지의 진술서, 3년치 통장 내역. 증거는 이미 충분했거든요. 재판으로 가면 박혜숙에게 불리할 것은 자명했어요. 결국 박혜숙 측은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는 날은 맑고 쌀쌀한 오전이었어요. 강수연 변호사 사무소의 회의실. 지은과 박혜숙이 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7년간 같은 집에서 살았던 두 사람이 이제 변호사들을 양옆에 두고 서류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박혜숙은 입술을 꾹 다문 채 서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분노도 억울함도 사과하는 기색도 없었어요. 그냥 오래되고 지쳐 보이는 얼굴이었죠. 지은은 그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고 싶지도 불쌍하다고 느끼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냥 끝내고 싶었습니다. 박혜숙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순간 지은은 그 손을 바라보았어요. 7년 동안 며느리에게 밥을 퍼주고 반찬을 집어주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요구해온 손이었습니다. 이제 그 손이 자신이 저지른 일의 결과를 인정하는 서류에 서명하고 있었죠. 지은은 눈을 돌렸어요. 더 바라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형사사건은 박혜숙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어요. 수십 년간 한 가정의 중심에서 군림해온 박혜숙이 이제 피의자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동네에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토록 가족을 위한다던 사람이, 그토록 며느리를 아낀다고 이야기하던 사람이, 박혜숙이 오랫동안 쌓아온 동네 체면은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을 방식으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죠. 현우는 조사 과정에서 보험 가입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지은의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몰랐다는 것이 면죄부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7년간 그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에 눈을 감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현우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마주 앉았어요. 한참 후 현우가 조용히 입을 열었죠. 미안해. 지은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외면하지도 받아치지도 않았어요. 알아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지막 대화였죠.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먼저 나왔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잦은 진술 협조로 기소를 면했지만 이후 박혜숙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어머니를 지킬 것인가, 자신을 지킬 것인가의 기로에서 미영이 택한 것은 자신이었습니다. 그것이 옳은 선택이었는지는 미영 자신만이 알 것이었죠. 시아버지 김종배는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지은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쓴 편지였어요. 오랫동안 눈을 감아온 것에 대한 사과, 그리고 앞으로의 삶이 부디 편안하기를 바란다는 말이 담겨 있었죠. 지은은 그 편지를 읽으며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흘리지 않았어요. 이제 더 이상 그 집의 누구를 위해 감정을 쓸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편지만큼은 오래도록 서랍 안에 고이 간직해 두었습니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어느 저녁, 지은은 혼자 작은 식당을 찾았어요. 메뉴판을 펼치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별것도 아닌 선택인데 유독 오래 걸렸어요. 7년간 항상 다른 사람의 입맛을 먼저 생각했거든요. 박혜숙은 짜게 먹었고, 현우는 단 것을 싫어했고, 미영은 채소를 잘 먹지 않았습니다. 지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는 언제부턴가 스스로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죠. 오늘은 자신이 먹고 싶은 것을 고르면 되었습니다. 돌솥 비빔밥과 된장찌개. 음식이 나오자 지은은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돌솥 안에서 밥이 아직도 지글지글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참기름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저녁 한 끼가 이토록 온전하게 자신의 것일 수 있다는 것이 새로워서였거든요. 지은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잠시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7년간 수백 번 밥상을 차렸지만 그중 단 한 번도 이런 느낌이 없었어요. 자신을 위해 차려진 밥상, 자신이 고른 음식, 자신의 속도로 먹는 식사,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저녁. 그것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지은은 이제야 알았죠.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습니다. 간이 딱 맞았어요. 지은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아주 작은 미소였지만 오랫동안 얼어있던 얼굴에서 피어오르는 그 미소는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 자신의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그 어떤 식탁보다 넓고 든든한 자신만의 자리가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는 그 누구도 다시는 치울 수 없는 것이었답니다. 여러분, 오늘 이지연의 이야기 어떠셨어요? 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묵묵히 버텨온 한 사람이 빈 식탁 앞에서 눈물 대신 휴대폰을 꺼내드는 장면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더라고요. 계단에 홀로 앉아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도 손을 닫고 다시 일어선 그 장면도요. 흔들리면서도 무너지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강한 힘이 되었죠. 살다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는 일이 생기곤 합니다. 그것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당연한 듯 요구받고 무시당하는 일들이요. 그럴 때 우리는 참는 것이 미덕인지 아니면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먼저인지 갈등하게 되죠. 지은의 이야기는 그 물음에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답해주는 것 같아요. 자신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없다고요.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건 지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점이에요. 당수연 변호사처럼 묵묵히 곁에서 움직여준 사람이 있었고 뒤늦게라도 진실을 택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지은은 더 단단하게 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사람 한 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오늘 이야기가 새삼 일깨워주는 것 같네요. 여러분 삶에도 언젠가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올 때
오늘 지은의 이야기가 작은 용기가 되어드렸으면 합니다. 스스로를 지키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